번도 전화 받아본 적 없다. 당연하실 거예요. 왜냐? 이 살아생전에는 그 정도의 생활비를 다 면밀히 이렇게 국세청에서 들여다볼 정도로 한가롭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본다? 상속세 일어날 때 그걸 전부 다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한 번에 때리는. 사전증여는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초기화가 된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제가 요즘 절대 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 두꺼비 세무사 쓰고 있고요. 저도 이제 제 채널 운영하면서 이제 세금으로 제가 이제 약간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기반의 양도상속 증여로 자산가분들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상속이 일어나시면 사실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철칙으로 좀 지키고 있는 게 우리 회사 방침인데, 상속이 일어나신 분들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 상담 해드린 지 그래도 2, 3년 넘은 것 같아요. 제 계기는 뭐였냐면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때 4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분이 코로나 걸려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배우자는 가정주부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업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몰라요. 공동대표는 돈 갖고 도망가고, 빚쟁이들은 찾아오고, 우리한테 돈 줘야 되는 업체들은 갑자기 잠수 타고, 황당하죠. 배우자는 중학생입니다. 계속 하염없이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느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되겠구나. 저는 상속이 일어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얼추 파악해드리고, 상속세 이 정도 나오고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가짐도 단단히 먹으셔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죄다 적밖에 없을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배우셔야 된다. 근데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그 슬픔이 사실 상당히 큽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신 분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우자가 이러면 팔 하나가 잘려나간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의 상속세 신고 기간 동안에 배우자가 그 기간 동안 돌아가신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 가족 간에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계속 스킨십도 하고,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될 것들도 참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메인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 계좌 내역 10년치 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메인이세요. 그러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장례식장에서 3일장 치르시고 그 다음에 사망신고를 하러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망신고 하시게 되면은 주민센터 직원분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받으실 거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나 채무, 국민연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19가지에 대한 정보를 줘요. 첫 번째로 가자마자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에 대한 내역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것들에 대한 내역들도 쭉 알려주는데, 대부분 메인이 뭐냐? 금융 관련된 기록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금융감독원에 이제 정보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거의 3주나 걸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속이 펼쳐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정 업무들이 시간 단위가 길게 걸립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기간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월 2일 날 돌아가셨다. 그럼 10월 말일자로 11, 12, 그 다음 내년 1, 2, 3, 4. 그래서 26년 4월까지, 이제 4월 말일까지, 4월 30일이 되겠죠? 그때까지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신고를 하는데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이거 넉넉하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돌아가신 분,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예금, 적금, 주식,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우체국, 보험 이런 내역 확인하는 데만 거의 한 달이 걸려요. 자, 그래 내역이 살짝 나오면은 그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어느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다 정도만 나와요. 잔액이 한 요 정도 있습니다 라고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상속인들이 전부 다, 그 중에서 대표 상속인 한 명이 위임장 써서 갈 수도 있는데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가야 됩니다. 이때 대리인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빼서 접근해야 된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것도 대부분 2, 3주 걸려요. 그러면 정신 차리면 거의 2달 지나 있습니다. 자, 그때 뭐를 메인으로 봐야 되느냐? 말 그대로 예금, 계좌 내역 10년치, 주식 계좌 10년치 내역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10년 룰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전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전증여라는 건 뭐냐면, 돌아가신 날에 있는 상속재산으로만 상속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그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것도 다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얹어서
다시 계산합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요?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생활비 줘도 안 걸린다, 뭐 그 정도 줘도 안 걸리지, 난 한 번도 전화 받아본 적 없다, 당연하실 거예요. 왜냐? 이 살아생전에는 그 정도의 생활비를 다 면밀히 이렇게 국세청에서 들여다볼 정도로 한가롭지가 않아요. 진짜 국세청 직원분들 존경스러울 정도로 바쁩니다. 이 일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봐요. 근데 언제 본다? 상속세 일어날 때 그걸 전부 다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에 자녀한테 100만 원, 200만 원 주신 게 계좌 내역에 켜켜이 쌓여 있으실 거잖아요. 한 번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산세가 아주 많이 쌓여 있겠죠. 제가 극단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리는 게 9년 11개월 28일 전에 전세보증금 3억 원 자녀에게 준 게 걸렸습니다. 자, 3억 원 정도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빼고 2억 5천만 원에 20%를 곱하면 5천만 원 마이너스 누진공제 1천만 원 하면 4천만 원이 증여세가 나와요. 근데 증여세 그 당시 안 냈으니까 이 증여세를 먼저 내야 돼요. 근데 증여세 4천만 원만 낼까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 세금에서 무서운 건 가산세입니다. 자, 무신고 가산세 20%가 바로 붙습니다. 800만 원이 딱 붙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주 살인적이에요. 왜냐? 이거는 일할 하루마다 쌓여요. 그래서 1년에 8에서 10% 정도 쌓입니다. 이게 이자율 때 연동돼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데 그 당시에는 한 10% 정도 됐어요. 그럼 자 10년 하면 얼마죠? 100%입니다. 4천만 원의 100%인 4천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2개 포함해서 8,800만 원. 자, 그 다음에 상속재산에 얹어야 됩니다. 상속세 더 내고 가산세 2개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2억 7천만 원 정도를 냈어요. 3억 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받았었는데 이런 케이스 내가 안 펼쳐지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지금 계좌라도 보실 거예요. 아니, 무슨 이 계좌 내역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다 잡아내겠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세무조사가 정말 빡빡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상속세 건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불과 2달 전에 여러분들 자녀 이름으로 주택 청약 2만원씩 넣어주시죠? 그 정도 넣어주실 거예요. 2만원씩 넣어준 거 10년 하면 240만원입니다. 그 2만원에 10년치 240만원에 추징을 했습니다. 상속세 56만원 나왔어요. 아니 무슨 이런 것도 걷냐? 그게 여러분들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상속세랑 증여세는 내가 신고서 넣으면 끝난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서 9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1원이라도 줬다? 그거 전부 다 소명예라고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에서 10년치 계좌 본다라는 건 필수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계좌를 살펴보는데 대부분 3달 정도 걸려요. 여러분들 뭐 계좌 내용 뚝딱뚝딱 보시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억을 못해요. 저희가 계좌 내역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청을 드려요. 왜냐? 저희는 역사를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 대부분 미팅 하셨을 때는 처음에 제가 무료 상담해 줄 때는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한테 1원도 안 줬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막상 열면 뭐 큰형님한테 2억 원 무료로 주고 뭐 예전에 몰래 준 거예요. 몰래 결혼할 때 딸한테도 몰래 주고 알고 봤더니 손주 몰래 챙겨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면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네.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인 이외의자로 대표적인 게 사위, 며느리, 손주. 자, 이분들한테 준 거 몰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누구냐면 형제예요.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 딱한 사정이 있으면 그분을 몰래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형제니까. 근데 자녀들은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게 있었네. 특히나 뭐 종중 관련된 업무거나 그런 게 있으면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났었을 때 계좌 내역 10년치 확인하는 건 필수 중에 필수다라고 무조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큰 돈을 줄 때 사전 증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상속세 때 결국은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증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초기화가 된다. 말 그대로 상속세 펼쳐졌을 때 10년치 계좌 내용만 보니까 10년치 좀 지나간 거는 거의 다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상속세 개편이 돼도 빠를수록 좋다. 왜냐? 자녀 입장에서는 미래 상속세 그것보다 지금 당장 마중물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는 정말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자녀가 큰 돈 받았다. 그러면 큰 돈 받았을 때 자녀분들 분명 어디다 씁니까? 주택을 구입하는데 대부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주택의 구입 자금을 마련했는가. 그때 어차피 증여세 세무조사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큰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증여세 신고를 자발적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일 때 현금 증여 신고 안 하고 증여하는 것 괜찮은가요?
맞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성년에게 주는 거는 증여재산 공제 액수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내가 10년간 과거에 받은 게 없었을 때만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한 4천만 원 아니면 1억 받았었는데 지금 또 5천만 원 추가로 주겠다. 그러면 10년이 지났는지 꼭 첫 번째로 확인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는 웬만하면 증여세 신고 근데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10년이란 기간을 무조건 까먹어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뭐 했습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진짜 하나도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여세 신고서 하나로 날짜를 파악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한 8년 전에 자녀 준 것 같은데, 12년 전에 준 것 같은데, 그런 감으로 어떤 추가 증여를 할 때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떳떳하게 5천만 원 증여세 신고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택이나 거액의 어떤 부동산을 산다고 했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너 어디서 돈 났어? 이거 소명해봐 라고 할 때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면 명확하게 5천만 원은 증여받은 거였구나 라고 확정되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서 세무조사를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증여세 세무조사도 결국 세무조사인데 여러분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뭐 세무조사 해보지 막상 해보십시오. 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법적 지식을 대응할 수 있는 세법적 지식이 많지 않으실 테니까 결국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발 먼저 사서 어떤 행동을 의심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3억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사전 증여하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태어났을 때부터 미성년자일 때 직계 좀비 속간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10살 때 2천만 원, 그 다음에 성년일 때 20살 때 5천만 원, 30살 때 5천만 원. 그러면 한 1억 4천 되죠. 근데 우리가 기타 친족에게는 또 10년간 1천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기타 친족이 누구냐면 뭐 이럴 수 있죠. 이모부, 삼촌, 고모 이런 분들한테 받으면 돼요. 말 그대로 직계 좀비속을 벗어난 사람들, 아버지의 형제들한테 1천만 원씩 받으면 또 이게 4천만 원이 되죠.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매년 물가 상승률 한 3, 4% 정도 적용을 하면요 대부분 3억 원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요즘 그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줄 여력이 많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발 이런 증여를 손주에게 주는 것을 꼭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손주에게 주면 30% 가산된다라고 들었는데 아니냐? 맞습니다. 30% 가산은 돼요. 근데 30% 가산은 내가 세금이 나왔을 때 30%가 가산되는 거잖아요. 증여재산 공제액수까지 증여를 한다는 건 증여세가 0원이란 얘기예요. 0원에 30% 가산해봤자 0원. 어차피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손주들에게 2천만 원 정도씩은 주세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그렇게 받으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많이 하십니다. 말 그대로 해외 배당이 잘 나오는 주식을 사줘요. 그래서 그 주식이 가치도 올라가고 배당도 매년 따박따박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러면 자녀의 계좌로 해외 주식을 트레이드를 해서 돈을 불리겠다라고 하시는데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하지 마세요. 0살, 1살이 어떻게 주식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은 이 재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나 통제력을 부모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해 살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수연동을 사거나 아니면은 배당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안전한 주식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부모 자식 간에 미리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것도 과세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요즘 절대 무이자 차용증 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이제 무이자 차용증 다시 여러분들 이 하나의 이슈의 도마에 올라갔어요. 예전에 2017년도부터 19년 사이 그때 정말 많은 세무조사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거의 10년 전이죠. 그때는 주택만 사면은 그냥 다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결국은 은행 대출 안 되니까 어디다 돈을 빌리죠? 바로 가족 대출을 쓰는 거예요. 가족 대출 프로 바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데 무이자 차용증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본 거죠. 2억까지는 무이자 해도 된다.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무조건 이자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법정 이자율 4.6%니까 실제 주는 이자와 그 이자 액수가 이제 그 법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안 나면 이자를 적게 받은 것도 증여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억 1,700만 원에 4.6%라면 딱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2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1억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2억 원 그 가액 자체를 빌린 것으로 보지 않고 전부 다 증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렇게 2억 원을 누가 빌려주는데 은행에만 넣어놔도 3%의 이자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무상으로 빌려주냐? 말이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괜한 오해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정치인은 그러게 했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무이자 차용증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 따박따박 이자를 맞춰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 소득에 대한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까지 따박따박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절대 이게 증여로 오해 쌓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점점 주택을 사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나 토어제나 다양한 부동산 규제가 묶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 자금은 힘들고 내부인 가족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가족 대출이 괜한 오해를 사면 여러분들 힘겹게 구입했던 주택이 지키지 못한 상황에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용증 쓰기 전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그 원금을 너무 고액을 빌려가면 그걸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나? 아니 대학생인 자녀에게 40억을 빌려주고 그걸로 부동산 사게 하면 그 40억을 뭐 자녀가 갚을 거다 부동산 팔 때 믿어주기가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법정 이자율이 말 그대로 몇 프로? 4.6%입니다. 그러면 최근 사례인데요. 30억 원을 30대 남자가 자녀가 빌려갔어요 부모님한테. 그리고 은행에서 17억 해가지고 47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30대 자녀가 30억 빌려갔어요. 법정 이자율 4.6%하면 연 이자가 거의 1억 4천 정도 되겠죠. 그 1억 4천 정도인데 그럼 1억 4천을 월 단위로 쪼개면 월마다 1200, 1300씩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자녀가 월급이 세후 3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자녀가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봐야 할 것인가? 라는 퀘스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결국 합리적 경제인으로 과연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를 첫 번째로 따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용증 제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차용증에 맞춰서 제발 이자 지급 꼭 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계속 통장 거래 내역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이자를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세무조사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은 25년 5월, 6월 거래량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년이 안 끝났어요. 근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월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연 그게 돈을 빌려간 거냐 증여냐라고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이자 내역을 몇 개라도 만들어 놔야 아니 내가 지금 월마다 이자를 주고 있다. 이거 딱 차용의 형태 차용증 그대로 하고 있지 않냐라고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세 번째 말씀드린 거 차용증 잘 쓰시고 이자율 법정 이자율 잘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꼭 월이자로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차용증을 지켜야 되는 다양한 사항들이 있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두고 어게인 2017부터 2021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번 대책이 과거와 어떤 점에서 비슷하시나요? 우선은 2017년 파리 대책부터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부동산 이제 규제 정책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스타트를 했죠. 2018년 9.13, 2019년 12.16, 뭐 2020년 7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억제되는 규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임대주택도 풀어줬었는데 임대주택도 다시 억제하는 정책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때 그러면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어땠느냐?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받았어요. 너 말 그대로 돈 어디서 나서 이거 산 거야? 말 그대로 증여 아니야? 라고 해서 분위기가 정말 흉흉했어요. 왜냐면 주택을 사면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투기가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몇 채 사면 돈이 떨어지는 사람이 또 사고 또 사고 하니까 어디서 나서 이걸 산 거야? 라고 해서 조사를 엄청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과거에 조사가 강화됐었던 게 요즘 다시 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세지고 있어요. 왜냐면 2025년 3월 19일부터 대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항상 대책이 나오면 어떤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나 이런 거 항상 합니다. 근데 기존에보다 너무 낮은 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얼마였냐면 15억짜리 주택을 부모님으로부터 샀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액은 명확했고 말 그대로 어떤 걸 잡았냐면 딸하고 사위가 4억 원은 주고 집은 5대5였으니까 각각 2억 원 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세일앤리스라 그래서 아버지가 주택을 팔지만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었으니까 전세 계약을 또 맺어서 자금의 일부를 전세 계약으로 가름시켜 준 거죠. 그게 이제 전세 보증금이 11억 원인데 그게 너무 세다라고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용역 제공을 뭐 저가로 한다거나 했었을 때 나오는 증여세 계산을 해보면요. 사실 그 전세가액이 뭐 시세대로 한 5억 정도였다라고 많이 가정을 해보면 그 정도 차익 가지고는 증여세가 1원도 발생하지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많은 분들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두려움에 떨겠죠. 야, 15억짜리 주택 거래를 부모님과 하더라도 이렇게 조사가 나오네? 라고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의 아파트에 묶어버리니까 거래 자체도 7, 80%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게 되면 그 부동산을 내가 매수를 했었을 때 거기에 내가 실거주 2년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임차인이 껴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갭 투자를 못하게 막는 규제인 거죠. 말 그대로 토어제가 계속 유지돼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지역의 거래량 자체를 묶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양한 규제로 묶어버리니까 이게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래를 할 때마다 조사를 엄청 까다롭게 하는 그 수준이 3월 19일부터 계속 세집니다. 그 다음에 13억 8천만 원짜리 주택 거래한 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6월 27일 날 대출 규제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맥스 대출이 6억까지만 적용하고 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의무까지 생겼죠. 말 그대로 빡빡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이 대부분 이제 주택 거래 가액으로 봤었을 때 10억 원 이하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어쩔 수 없죠. 맥스 대출이 6억 원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 3, 4억 원 얹어서 10억 이내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참 힘들어졌죠. 근데 그 LTV도 9월 7일 날 대책을 또 한 40%까지 더 낮추는 계속 억제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8월 달 초에 서울시에서 이제 또 조사한 케이스를 봤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가액이 확 낮아졌어요. 바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아버지에게 2억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2억 원을 빌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그걸로 조사를 해버린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그런 건수들까지 전부 다 조사해달라고 국세청에 전부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서울시나 경기도나 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하면 한 번 조사를 할 때 대부분 분기에 한 500건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 200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거는 3662건입니다. 건수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한 거에 비해서 또 가액은 엄청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택 취득하고 이런 것들 막 20억, 30억짜리 사는 것만 조사하는 거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그건 다 부자들 좀 말 그대로 세금 좀 걷어야지. 다 불법적인 증여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8억짜리 살 때는 내 거는 또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8억짜리 사는데 아파트에 2억 빌리는 거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무이자로. 근데 제가 앞에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무이자 2억 원 이제 인정해주지 않아서 증여로 때려버릴 수 있다는 그 케이스가 8월 초에 서울시 보도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월 말에 저는 많이 충격을 먹었는데 부천시에 3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아버지 거를 아들이 조금 싸게 샀다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3억 1천만 원짜리도 이제 조사하는 시점이에요. 그게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가액이 엄청나게 달랐을 때. 근데 그것에 대한 증여세가 나와봤자 얼마나 나올까요? 전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그거 해봤자 얼마 안 나와요. 그리고 가액이 낮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무사의 조력도 많이 받지 않고 진행했을 거라고 비춰집니다. 왜냐면 그 정도 아파트면 야, 세무사 수임료도 너무 부담된다. 우리가 그냥 직접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100%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무조사 방어할 때 더 큰 돈을 썼을 거라고 비춰지는데 어찌되었든 3억 1천만 원까지 리스트업이 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9월 7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와, 이제는 주택 사거나 팔기만 해도 엄청난 조사를 하겠구나. 엄청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딱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주택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 조달 계획서니까 말 그대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만 조사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 자금 어디서 났는지. 전혀 아닙니다. 요즘은 파는 사람도 조사를 합니다. 왜 파는 사람을 조사해요? 그 파는 사람이 제3자에게 싸게 팔았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제3자에게 싸게 파는 게 왜 죄입니까? 그게 조사의 대상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은 위로 팔면 별말하는데 싸게 팔면 또 뭐라 그래요? 웃기죠?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왜냐? 이걸 제3자에게 판 다음에 이 제3자가 이 사람의 자녀에게 다시 또 팔 수 있죠. 다양한 거래의 변칙 형태를 살펴보기 때문에 판매자도 조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돼요. 그게 예전에 2017년도에서 2020년도에 진짜로 했고요. 제가 2025년도 최근에 이 주택을 판 사람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실무적으로 실제 경험한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대책엔 세율 인상은 없지만 정부가 준비 중인 2025년 세제 개편이나 2026년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이 실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번에 9월 7일 부동산 대책에 세금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딱 느낌이 왔어요. 이제 기존에 이런 정책에 대한 분석, 세금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사실 뭐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에 딱 토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세금은 내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아무래도 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은 정치 역학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년 6월 3일 날 아주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지방선거입니다. 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우선 건드려서 부동산 시장 잡지 않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우선 지키는 제스처가 비춰주는 게 맞아요. 근데 주택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부담이 커지고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토어제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거래 자체를 안 일으키게 만들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부 거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상황은 아닐 거다. 그래서 대출을 엄청 옥죄고 토지 지역을 늘리면 돼요. 그래서 9월 7일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기존의 시도지사에서 한 명이 추가되죠. 부동산에 급등 나가는 어떤 변동이 큰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개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이번에 부동산 토호제를 더 추가로 묶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묶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예 거래 자체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한강벨트 지역으로 묶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유념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세금은 그 전까지는 안 바뀔 거다. 우선 거래를 묶고 세금은 다음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큰 개정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로 껴있는 게 뭐다? 2026년 5월 9일까지 내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면은 원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서 살인적인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2022년 5월 10일부터 계속 1년간 한시적 유예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26년 5월 9일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년 더 연장할 것 같아요. 왜냐? 우선 세금에 대해서는 강한 스탠스를 안 비춰주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26년 6월 1일자로 과세 기준일 그 날짜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때까지 우선은 공시지가 현실화율 하겠다라고 이 국토교통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11월 말에 발표가 돼요.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이 좀 조정이 되면은 종부세 좀 더 낼 수 있겠지만 종부세의 중과세나 세율의 변화는 제가 봤을 때 6월 1일 전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첫 번째 컨텐츠 찍었었던 것 있죠. 바로 뭐다? 상속세 8억 원 상향 공제. 이거는 한강벨트 라인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건데 이게 개정이 26년 1월 1일자로 전 될 거라고 봐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거고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투표수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요. 1억에까지 많은 이제 개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줄 거고 그 다음에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매년 세제 개편하는 7월 말에 나옵니다. 그럼 딱 두 달 있다가 어떤 세금의 변화가 나올까? 그땐 부동산 세금이 어느 정도 변동이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때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방선거의 결과가 앞으로의 부동산, 앞으로의 주택, 앞으로의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신고 때 계약금 입금 내역까지 확인한다는데 이 조치가 세무조사나 과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우선은 가격 띄우기를 통해서 계약만 맺고 가격 높게 띄우고 그 다음에 추후에 계약 해제해버리는 가격 띄우기로 이제 아파트 시장의 혼선을 좀 유발시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막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법상 실거래가 할 때 계약금 입금 내역도 이제 제출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은 가격 띄우기가 안 할 거냐? 그래도 할 수도 있겠죠. 짜고 쳐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되니까요. 근데 복잡해지긴 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세금 이슈로 펼쳐지는 게 계약이 해제되면 배액배상이 기본입니다. 물론 계약을 맺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배액배상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매도자나 매수자 한 측이 계약을 파기를 할 거잖아요. 해제를 하겠다라고 할 건데 그러면 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계약금이 결국은 기타 소득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세금 신고 제대로 했는지 매년 살펴볼 거니까 이런 부분들 계약 파기에 따라서 아, 이거 세무서가 알겠어. 한 1억, 2억 꽁으로 먹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계약 파기된 건들에 대한 정보를 세무서에 전부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때 이거 잡아내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이런 거 할 생각은 하지도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 사회 초년생의 고가 주택 취득까지 자금 출처 조사가 강화된다는데 세무조사가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도가 점점 세질 건데
이번에 9월 7일 대책 내면서 그 국세청장님께서 말을 했죠. 30억 원에 대한 마용성, 강남에 대한 주택 거래는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주택시장은 두 개예요. 대출이 한도가 6억까지니까 10억 미만의 아파트나 주택 거래량의 시작이 50%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30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 전액 증여해줘서 자녀 보고 주택을 사게 해주는 그런 현상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 제대로 내느냐 이런 부분들 보겠다라는 거죠. 차용증 써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으면 전부 다 추징하겠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로 말하면 강도는 정말 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이하, 그러니까 미성년자다, 사회 초년생이 고가 주택을 산다? 거의 속된 말로 세무조사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감당하실 수 있는지를 따져보셔라. 그렇기 때문에 뭐 차용증으로 위장해서 증여를 한다 이런 생각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부가 연말까지 기획조사를 예고했는데 이런 조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제가 어게인 2017부터 2020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때 분기마다 계속 조사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안 쉬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빡빡해졌습니다. 올해 어떻게 조사할 거냐면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조사합니다. 두 달의 거래량을 거의 전수조사라고 1, 2월 거 조사, 3, 4월 거 조사, 5, 6월 거 조사, 그 다음에 앞으로 연말까지 7, 8, 90, 11, 12 조사하겠다고 했고요. 내년에 안 하겠습니까? 무조건 할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조사 더 엄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주택 사고 파는 거 이제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초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디서 날라온다? 부동산원, 시군구청, 세무서 세 군데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대장이 날라와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날라올 건데 그거 받으면 정말 이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초대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정말 미리미리 다양한 콘텐츠, 이런 좋은 콘텐츠 있으시니까요. 공부 좀 하시고 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액을 18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은 상속세 자체가 이제 좀 고통스러운 세금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을 했죠. 본인이 입으로 이제 주택 한 채만 있는데 그걸로 상속세 내는 거는 좀 가혹한 처분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속세가 그래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거의 다 공제액수가 낮은 편인데 일괄공제 5억 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게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인데 이 5억 원에 플러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10억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이나 경기도 메인 지역에 아파트 한 채 있으시면 대부분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 일괄공제를 5억 원을 이제 8억 원으로,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최소 10억 원으로 늘려주는 이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좀 미리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획재정부에서 올려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3월 달에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이제 개정사항 올려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7월 말에 있었던 세제 개편안에는 결국 올리지 못했었고 취임 100일 되는 시점에 이 공제액수를 말하겠다라고 말 그대로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8억 정도 되면 사실 경기도권은 거의 모든 주택 소유자분들은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거의 다 해결될 것으로 비춰져요. 물론 근데 이걸 나눠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없다 라고 하면 배우자 최소 5억 원이 10억 원, 이게 돼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왜냐면 나는 이미 배우자가 없는 상태니까요. 그럼 일괄공제가 3억만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도 웬만한 지역은 상당히 수혜를 볼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될지는 시점이 안 나왔어요. 뭐 정책실장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법 개정이라 게 1년 단위가 많아요. 근데 지금도 제 고객분들은 아버지가 내년 초에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개편이 올해 될 것 같냐 내년에 될 것 같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그분들에게는 26년 초에 돌아가시는데 25년에 개편이 돼야 26년 1월 1일부터 대부분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5년 9월 달인데 10월 11월 12월에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지만 나이스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26년에 개편되면 뭐해, 내 아버지는 지금 26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공제액수가 27년도부터 적용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랑. 그러면 오히려 원망만 커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아직은
대해서는 이제 보도자료나 이런 게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석 이후에 그때 이제 국회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해당 법안은 지금의 국세청장인 임 국세청장님이 이제 올리셨던 그 세제 개편안, 그때 의원이셨을 때 올려놨던 것이 지금 통과되는 느낌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한국의 상속세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한국 상속세 센 편이에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또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민자 수, 우리나라가 몇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절대 인구가 상당히 적은데도 전 세계에서 4위입니다. 4위. 중국이나 인도처럼 정말 인구 많은 숫자에서 빠져나가는 거랑은 상대적 차원이 다르죠. 우리나라 정말 많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세법이란 게 결국은 하나는 좀 눌러놓으면 하나는 튀어 올라가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이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부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법인들도 운영하는데 법인세가 높다라고 하고 있고 이번에 개편으로 법인세도 1%씩 전부 다 전 구간에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OECD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정말 살인적인 세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높은 세금이고 총 조세 비율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OECD 평균보다 한 5배 이상 높을 정도로 많이 거치고 있고요. 사망자 중에서 몇 프로나 내냐? 7% 정도가 상속세를 내고 있습니다. 7%면 뭐 많이 내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부자는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상위 몇 프로세요? 대부분 1% 정도 잡지 않으세요? 많이 잡으면 3%인데 예전에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 내는 분들이 1,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매년 0.5에서 1%포인트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매년 35만 명 정도 돌아가시는데 거기서 2만 1000명 정도가 상속세를 내고 있어요. 정말 많은 수가 내고 있고 여기서 거의 70%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역 나는 그냥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주택이었어요. 근데 그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15억, 20억이 된 것 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그걸로 경제적 이득을 향유했느냐?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평생 거주하신 거예요. 근데 상속이 일어났는데 그 20억짜리 주택? 너 상속받을 때 상속세 몇 억 내? 라고 갑자기 날라오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평생 아버지랑 그냥 어머니랑 같이 지냈었던 그 추억이 묻어있는 집을 홀라당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우리나라 상속세 어려운 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비유동 자산이 부동산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 90%예요. 일반적인 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이런 식입니다. 아파트 15억짜리 하나 있고요. 현금성 자산 한 3, 4천만 원. 연금 받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딱 그 정도 있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15억 정도면 상속세가 얼추 계산을 하면 대부분 2억에서 3억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분들 입장에서 봅시다. 자녀분들 갑자기 2, 3억 있으세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동산 허겁지겁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 집을 결국 잃게 되는 거고 그걸로 상속세 내고 나머지로 부모님 모시고 또 어머님 모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면 말씀드리면 사실 집을 파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상속세는 저는 감정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정세금이고 울타리 세금이에요. 이게 누군가에게 팔아서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세금이 고액이 나왔으면 이 부동산을 팔까 말까.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랑 어머니 두 분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그 주택을 판다? 여러분들은 세금 내야 되니까 판다라고 그냥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러게 쉽게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 어머님을 그러면 어디다 모실 건데? 여러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어머님 모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어머님이 정정하면 자녀들과 별로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 어머님은 본인의 동네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지인들이 다 그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녀가 멀리 사는 자녀가 엄마 내가 모실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불편해서 가겠어요. 사위 며느리 불편해서 안 가고 가면 손주 봐야 되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인 지역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상속세를 내려면 내가 돈이 없어요. 그 주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 벌써부터 내 재산 놀이냐? 너 이 주택 팔면 나 지금 어디 가서 살란 얘기냐? 그럼 여러분들 못 팔아. 그럼 여러분들 뭐가 되냐? 상속 좀비가 됩니다. 상속 좀비는 뭐냐면 세금이 한 3억 3천 넘어갔을 때부터 일반적인 분들은 닥치는 현실이에요. 말 그대로 상속세를 쪼개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럼 그 아파트를 연부연납에 대한 이
이 담보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등기부등본 을구에 국세에서 말 그대로 국가 세무서에서 담보를 잡아요. 그리고 3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첫 번째 한 조각을 6개월 이내 내고 그 다음에 10년간 쪼개서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매년 3천만 원씩 쪼개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근로소득에 따라서 그럼 매년 3천만 원을 낸다? 쉽지 않은 돈입니다. 내가 쓸 거 다 쓰고 3천만 원을 매년 적금 모으듯이 모아서 10년을 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동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천만 원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어요. 지금은 3.1% 정도 붙습니다. 3억 원 남은 금액의 3.1%니까 거의 900만 원. 그 다음 연도는 2억 7천만 원에 3.1%, 그 다음에 2억 4천만 원에 3.1%. 이런 식으로 계속 이자까지 내면요. 매년 거의 한 4천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쓸 거 다 쓰고 4천만 원 낸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상속 좀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본인의 사치를 다 빼야 돼요. 내 취미는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 당연히 학원비 없어야죠. 왜냐? 그 돈을 모아서 그 부동산을 지켜야 되니까. 결국 이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닥치게 될 상속세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증여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세 개편이 되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8억 원의 공제액수가 올라가면 60% 정도는 이제 상속세를 안 내도 돼요. 말 그대로 신고도 안 해도 됩니다. 엄청난 수가 줄어듭니다. 말 그대로 2만 1000명 정도 지금 내시는 분들이 한 10,000명 이하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홀가분해질 수 있죠. 하지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돌아가실 건데 그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18억 공제액도 작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증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저는 전원주 씨가 예전부터 금을 샀다라고 말한 것을 봤어요. 근데 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수십 배가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 당시 시점에 금을 사서 증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녀는 그 이후에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똑같습니다. 아파트를 지금 증여를 미리 해주고 그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추징받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하려는 이유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래도 아직까지 상속세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18억 공제가 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대부분 이쯤이면 한 40억에서 50억 넘어가면 그때 고민하실 거예요. 그럼 공제액수가 18억 되더라도 이미 내가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녀들의 마중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자녀들은 자산 형성이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불과 거의 한 7, 8년 전에 부동산 가격 얼마였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그 상황에서 예전에 그 돈도 비싸다고 했는데 요즘은 주택 한 채 해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현실적으로 상담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실무를 하는 세무사인데 한 20억 정도의 아파트를 준다? 그럼 자녀가 4분의 1 정도는 바로 캐시, 바로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돼요. 5억 원 정도의 자산이 없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행 못하니까 그냥 상담받지 마세요. 괜히 왜 유료 상담 받으면서 상담료 쓰십니까? 아니 그래도 이러고 저러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안 되세요. 아무리 각을 재도 안 됩니다. 자금을 무조건 기본적으로 자녀가 그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자녀가 이제 막 대학생이 됐는데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됐는데 10억짜리 20억짜리 주택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현 거의 불가능해요. 그 자금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그럼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하면 증여세를 대신 준 것에 대한 증여세가 무한 루트로 돌아요. 끝까지 쭉 돌아가지고 더 많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마중물을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이제 좀 라이트해졌어요. 코인이나 주식을 해라. 라고 해서 그 시드머니를 줍니다. 그래서 그 시드머니로 자녀가 자산을 부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부동산을 사는 그런 형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자녀는 그래도 지금 부동산을 받기 힘들지만 받을 수 있으면 받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중물은 최대한 빨리빨리 줘라. 왜냐면 자녀가 어떤 스타트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 사회가 스타트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결혼 평균 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원이 넘습니다. 3억 원. 근데 이제 막 결혼할 때 돼서 그때 돼서 처음으로 부랴부랴 증여를 알아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증여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근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태어났을 때부터 2천만 원, 그 다음에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 바로바로 증여합니다. 그게 바로 증여재산 공제 액수예요. 이 증여랑 상속의 기본적인 룰은 10년입니다. 10년 룰을 알아야 돼요. 말 그대로 지금 증여를 해주면 다음 증여할 때 합쳐서 계산이 안 되려면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줄 수 있고요. 그래서 0살 때 2천만 원, 그 다음에 10살 때 2천만 원, 그 다음 성년이 됐죠. 20살 때 5천만 원, 30살 때 5천만 원 주면 1억 4천 정도 줄 수 있어요. 거기다 좀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른 방식으로도 돈을 더 주게 되면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했었을 때 상당히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중물을 태어나자마자 줘야 돼요. 이제 막 30살인 부모가 자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2천만 원을 주느냐, 지금 기저값도 없는데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0대 이상이 자산의 45%를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손주들도 이제 빨리 어떤 유동성이나 자산을 형성하지 않으면 성년이 됐었을 때 그걸 따라가기가 아주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유가 손주예요. 자녀를 주는 것도 있지만 손주도 줘야 된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내시잖아요. 그리고 자산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사실상 요즘 막 영끌한다 뭐 한다고 하지만 그 영끌하는 20, 30대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20, 30대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턱턱 산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코인으로 진짜 잭팟이 터지지 않는 이상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증여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상속세가 개편되면 무엇이 좋나요? 첫 번째로는 보통의 세금이 됐었던 상속세가 완화되니까 제가 봤을 때 주택을 받을 때 부담감이 좀 덜어지실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속세는 진짜 집 한 채랑 현금 2, 3천만 원 뭐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보통 세금이 완화된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세금과 별외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세 때문에 상속 다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세금은 너가 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세금은 이게 연대납세 의무라서 내가 가져간 금액이 3억 원이에요. 총 재산은 30억 원이었는데 내가 고작 10%인 3억 원만 가져갔습니다. 근데 세금이 극단적으로 3억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나머지 27억을 가져간 다른 상속인들이 나 세금 못 내겠다라고 하면 내가 받았던 3억 원까지는 내가 세금을 연대해서 납세해요. 말 그대로 황당하지만 내가 받은 것의 100%만큼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싸웁니다. 결국은 상속 다툼이 요즘 안 그래도 빈도가 높아졌는데 상속 세금으로 대부분 2차전 하시는데 그 2차전의 이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 생각보다 그런 뭐 세금 뭐 그런 상속 재산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 싸우겠냐, 뭐 한 100억 정도 돼야 싸우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정말 만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60, 70% 이상은 얼마 가지고 싸우냐면 1억 원 이하로 싸웁니다. 여러분들 정말 상속은 현실적인 얘기예요. 말 그대로 이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 나이가 많이 높아졌어요. 부모 세대가 건강하게 의료가 발달해서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80대 이상 상속이 55%가 넘습니다. 70대 이상이 78%고요. 그럼 그 자녀들이 50대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이 상속받을 때 형제들끼리 하하호호 나눠 가지실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50대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 나는 이미 지금 은퇴를 했어요. 첫 번째 직장, 일반적인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사기업은 요즘 49.6세에 은퇴를 합니다. 첫 번째 직업을 잃는 나이가 이미 5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자녀는 지금 캥거루족이어서 독립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첫 번째 직장을 잃었어요. 두 번째 직장 구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점점 모아둔 퇴직금은 깎이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상속이 이렇게 와닿습니다. 나의 마지막 자산 형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형제들과 엄청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발 상속재산의 안분도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세가 개편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또 왜 그런가요? 우선은 저는 한강벨트 지역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한강벨트 지역인 뭐 성동구나 마포구나 이런 지역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8억 원까지 되면은 공제수가 올라가니까 집 한 채로는 우선은 상속세는 안 내겠네 라는 해갈이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영향은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지방선거에 영향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건 투표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편이 모든 분들에게 빨리 적용되기
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다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개편을 갑자기 지금 개편에서 지금부터 돌아가신 분들 다 적용해준다 라고 하는 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법이 물론 부칙으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랐지만 갑자기 그렇게 돌변하게 바꾸는 거는 쉽지 않겠다. 연 단위로 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택으로 좀 상속이 일어나면 골머리를 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상담이 많은 부분 해결될 것으로 비춰집니다. 최근 플랫폼 광고비 상승이 실제 수익 구조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나요? 저는 직업이 이제 세무사니까 마이크로적으로 그 사업자분들에 대한 회계, 말 그대로 손익계산서를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클릭하면 월마다 얼마 썼는지, 어떤 비용 쓰셨는지 저는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신용카드나 통장 거래 내역을 전부 다 장부로 기록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주변에 자영업자분들이 곡소리 나면서 하면은 아유 엄살 부리지만 너 그래도 돈 많이 벌잖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곡소리 나고 있어요. 요즘 장난 아닙니다. 뭐 플랫폼 광고비라고 하면 첫 번째로 뭐 배달비도 있을 거고 하지만 뭐 떠오르는 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호사님들이나 뭐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광고 비용 엄청나게 쓰죠. 특히나 변호사님들은 월마다 특정 그 어떤 플랫폼에 월마다 1,000씩 쓰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래야 그나마 일이 들어오니까. 안 그러면 내 존재를 아무도 몰라요. 전문직들 뭐 개업하면 무조건 먹고 산다? 완전 옛날 말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로. 세무사 제 동기들 중은 폐업하고 있고 직원들 한 명씩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 계속 무한 경쟁이 시작되니까 쉽지가 않아져요. 그러니까 이익을 낮추는 거가 이제 결국은 이제 광고비가 늘어나면 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광고비 해봤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은 비율을 따지기 전에요. 월마다 내가 하다못해 다 떼고 300은 가져가야지.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거기서 광고 비용이 150 차지하면 내가 가져가는 실질적 그 수익이 확 줄어들어요. 이익이. 그럼 숨통이 막힌다고요. 말 그대로 좀 벌었을 때는 비율 따져서 조율을 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월마다 가져가는 그 정액, 딱 그 절대적인 값이 너무 낮으면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은 정말 너무 큽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하고 있지? 그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자영업자 잘못했었을 때 뭐가 되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영업자분들 자영업 좀비도 돼요. 자영업 좀비가 뭐냐면 내가 어떤 공간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월마다 나가죠. 근데 임대 기간을 설정해놨잖아요. 그 기간 끝나기 전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만 제발 본전만 하자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끝나면 와, 나 이제 다신 자영업 안 해요. 홀가분하게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테리어 비용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정말 그런 일들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자영업할 때 공부하란 말씀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수익 구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정말 수익 구조를 제대로 못 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영업 폐업이 심각한데 망하는 자영업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선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로 망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3년 이내에 50% 망합니다. 이 통계 수치는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썼었을 때 거의 2019년도부터 안 바뀌어요. 제가 이번에 나의 두 번째 월급 만들기에도 그 내용을 똑같이 썼는데 그러면서 통계를 오랜만에 봤죠. 바뀌지 않아요. 모든 지역, 모든 업종은 3년 내 50% 망합니다. 딱 하나 전기, 가스 등 특수 에너지 사업만 안 망해요. 근데 그건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건 국가 단위 사업이잖아. 거의. 자, 그걸 제외하고는 3년 내 50%, 그 다음에 7년 내 75%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단해요. 식당 볼 때 간판 7년 정도 됐으면 갑니다. 왜냐? 거기는 가성비가 있든 가심비가 있든 맛이 있든 뭐든지 하나는 충족해요. 뭐든지 하나를 만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단골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 주변에 중화요리집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만 가시잖아요. 왜냐? 야, 저기가 내 입맛에도 맞은데 가격도 적당해. 딱 저기야. 그러면 좀 거리가 멀어도 거기를 가요. 한두 번 갔었던데 맛이 없는 데는 절대 안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지금 거의 100만 폐업이 넘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점점 이제 개업보다 폐업이 원래 항상 적었는데 거의 또이또이해질 정도로 첨예하게 가고 있어요. 자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 망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메뉴판을 못 만들어요. 제가 F&B를 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데 메뉴판을 못 만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메뉴판에 메뉴가 아니라요. 가격을 설정을 못해요. 메뉴판에 메뉴만 있습니까? 거기 옆에 가격을 써놔요. 근데 가격을 쓸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부가가치세입니다.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로 내보기만 했지 내가 추후에 이걸 모아서
세금으로 납부한다라는 관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메뉴판에 5,000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5,000원을 버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원 가격은 4,545원이에요.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455원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세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10% 잘못 계산하면 그 사업은 망하셔야 돼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도소매는 2% 3% 버는 사업인데 그 영업이익률 10% 잘못 재면 진짜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뉴판의 가격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설정했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 안 하시고 짜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정말 첨예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한 잔에 몇 분 걸리는지 이런 것들도 계산을 안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커피 한 잔 내리는데 얼마 걸리죠? 계산 받고 메뉴 찍고 카드 받고 모든 작업하는데 거의 다 5분 정도 걸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1시간에 몇 잔 뽑을 수 있어요? 12잔이에요. 12잔. 한 잔에 5,000원. 그럼 얼마죠? 6만원. 하루 종일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겠죠.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돌아가야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금액 얼마입니까? 60만원 뭐 이 정도라 생각해 보시죠. 그것도 엄청 큰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개업해 보십시오. 오전에 하나도 없다가 점심시간에 와, 그리고 2시부터 아무도 없다가 퇴근할 때 몇 잔 끝. 이런 경우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계산하고 임대료랑 인테리어 비용 생각하셔야 돼요. BEP 넘기는데 2년이 넘어간다? 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BEP가 뭐냐? 손익분기점 넘기는데 2년이 이상 걸린다? 그럼 내가 2년 동안 해가지고 영원 버는 거예요. 영원. 그러면 정말 암담합니다. 내 모든 시간을 갈아 넣었는데 2년간 나는 나이가 먹었고 돈 번 건 영원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발 세금 개념, 회계 개념에 첫 번째로 도입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망하시는 분들 보면은 생각보다 노력을 안 해요. 나는 이 정도면 노력했다라고 하시는데 요즘은 진짜 이런 표현을 하면 정말 슬프지만 정말 욕을 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면 갈아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써요. 제가 지금 피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저는 주 7일 일한 지 10년째입니다. 제가 개업하고 나서 주 7일 안 일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기들이랑 놀 때도 놀고 나서 저녁에는 무조건 한두 시간은 일을 했어요. 무조건 일을 해야 됩니다. 자영업자에게 주말은 없어요. 자영업자가 연차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일해야 돼요. 라이벌의 사무실은 돌아가고 있다고. 정말 진지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무리해서 갈아 넣으라고 말 못해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장기전은 레이스를 할 수 있으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아침 식사를 도입해볼까요, 세무사님? 왜냐면 너무 힘들다. 근데 돈이 안 벌리는 게 더 힘드니까 아침 식사까지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반대했어요. 아침 식사 니즈가 별로 없을 뿐더러 그 시간에 체력이 엄청나게 딸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좀 더 마음이 조급한 거 있지만 무조건 갈아 넣으라고 말씀 못 드리겠다. 오히려 브레이크 타임을 없애라. 브레이크 타임 점심시간에 많이 없애는데 그때는 오히려 손님들이 오지 않냐. 왜냐면 일하는 시간들이 좀씩 다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점심시간을 1시간 정도 일찍 시작하고 브레이크 타임 없애라. 그게 차라리 나을 거다. 그리고 단골들한테 브레이크 타임 없앤 거 알려주셔야 돼요. 나만 없애면 뭐예요? 단골들이 알아야 그 시간에 와가지고 낮술이라도 먹고 하는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민함을 좀 비춰줘야 된다. 아이디어를 계속 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진짜 기본이 없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 식당 앞에서 담배를 태웁니다. 그 가게는 제 장담합니다. 1년 안에 무조건 망합니다.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들은 그 사장님 손만 봐요. 사장님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손으로 내 거 음식을 만져? 제가 아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담배 피고 온 손으로 내 거 음식 갖고 왔는데 안 먹고 결제하고 바로 나갔대. 어차피 말해봤자 내가 뭐 그 사람이랑 굳이 뭐 그런 얘기를 나눌 필요도 없고 그냥 너무 불쾌해서 바로 나와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비흡연자에게는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흡연을 하니까 흡연자에 대해서 좀 더 용인된 수준이 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마케팅에 너무 의존하십니다. 말 그대로 식당이나 어떤 것들 마케팅 업체만 맡기면 다 알아서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 채널 그래도 지금 한 구독자 12만 명 정도 되는데, 저는 모든 기획, 모든 촬영 제가 직접 다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획이 가장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썸네일에 대한 의견도 제가 다 줘요. 마케팅을 내가 직접 익히지 않으면 첫 번째로 마케팅 업체에게 너무 의존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잘해주실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신다고. 마케팅 업체에서 조회수를 몇백만을 찍어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죠. 100만 조회수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높고 그 다음에 단계로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마케팅이 잘 됐어요. 이게 내 업과 전환율이 몇 프로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들 편집 정도는 한 번, 두 번은 해봐야 돼요. 미들 편집 하나 있었을 때 몇 분, 몇 시간 걸리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편집 직원과 얘기를 나누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전혀
의존만 하고 있는 생활로 계속 돌아간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는 다 배워야 돼요. 전부 다 배우고 익혀서 본인이 직접 언제든지 상황이 터졌을 때 직접 해결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참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요즘은 너무 힘들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직 종사자분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법인에 있다거나 뭐 고정 고객들을 이제 어떤 기업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나오신 분들은 사실 이 영상 거의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왜냐면 걱정이 크지 않으실 거예요. 나에게는 아주 큰 고객이 이미 몇 분 있으니까 난 이것만 해도 잘 돌아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정관예우라는 표현을 쓰죠. 말 그대로 이건 어느 업종이나 똑같이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분들이 노력했다라고 봐요. 왜냐면 나갈 때 그분을 믿고 준다라는 것도 속된 말로 쉽지 않아요. 정말 저 사람 신임을 준 겁니다.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말씀엔 동감하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자영업자 현실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영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직으로서. 그러면 진짜 까마득합니다.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당연하지만 전문직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야, 차리면 무조건 오겠지? 옛날 말이에요. 교대 앞에 가보십시오. 변호사 사무실이 얼마나 많은지, 한 건물에 변호사가 몇 명 있는지, 정말 한번 현실을 마주해 보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리면 좀 찾아오고 주변에서 좀 도와주겠지?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료 상담만 줄을 이을 겁니다. 정말 무료 상담만 쭉 줄을 이어요. 가족한테 돈을 받고 일하니 너는? 이래버리면 이미지만 박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젊은 전문직 분들은 개업의 공포가 더 커져서 오히려 개업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도 많이 커졌어요. 자, 내가 큰 법인에 계속 종속돼가지고 일을 하자. 그럼 페이 계속 올려주겠지. 근데 여러분들 그 전문직 말 그대로 법인의 대표님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어차피 연차가 찼는데도 하는 일에 대한 경중이 크게 다르지 않고 업무량 자체도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문직분들 대부분 1년 계약이에요. 1년 단위로 계약 맺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인에서 이제 그만 더 이상 좀 부담스럽네 라고 할 수 있죠. 연봉이 8천에서 1억 탁탁 차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만하고 서로 독립돼서 제 갈 길 가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연차가 차면 급여가 높아지고 계속 높아질 줄 알지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전문직 법인은 몇 군데 되지 않는다라는 거. 결국은 내가 영업해야 됩니다. 결국 영업해야 돼요. 일만 잘하면 돈 버는 시대. 그건 법인에서 내가 그동안 배울 때만 그러게 가능한 거예요. 전 최근에 서초동이라는 법률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공감했습니다. 몇 년 지나면 결국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거기서 계속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오게 되면 일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일을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광고도 하고 사무실 운영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소홀했다? 그게 클라이언트에게 과연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 걸립니다. 일 제대로 처리 못하면. 일은 당연한 거고요. 광고 비용 쌀발하고 고객의 요구 수준 점점 높아집니다. 요즘 유튜브만 키면 웬만한 전문직 다 알려줘요. 직접 신고하고 직접 소송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분들을 설득해서 지갑을 열게 해준다?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에 따른 고민을 실제 체감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지금 달리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을 지금 하기만 했고 이제 막 개업했다? 속된 말로 마케팅에만 6개월을 여러분들의 시간은 속된 말로 꼬라 박아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을 세상에 알까 말까. 블로그, 유튜브 다 기본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는 기본 세팅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아니 얼굴을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영상 편집 어떻게 안 하면 굶어 죽어야죠. 정말 그런 시대가 왔어요. 당연하지만 일은 매끄럽게 끝낼 실력은 당연한 거고 마케팅 거기다가 직원 쓰면 뭐 해야 돼요? 직원 관리. 요즘 노동 이슈 엄청납니다. 노동 이슈에 대한 노동법도 다 공부해야 돼요. 근로계약서 하루 만에 안 쓰면 당일 안 쓰면 그 다음날 바로 고용노동부 가서 신고하는 게 요즘이에요. 여러분들 살벌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도와주겠지 잘해주겠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업은 냉정한 겁니다. 동업을 했다? 제가 장담합니다. 동업은 3년 안에 무조건 파탄이 나요. 제가 거의 대부분 봤는데 동업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공간만 같이 쓰십시오. A4 종이 너 몇 장 더 썼다고 싸우는 게 같은 공간에서 쓸 때도 말이 많아요. 자, 거기다가 세금 관리, 사무실 임차료, 그 다음에 각종 민원, 그다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의뢰인들. 내가 봤었을 때 이거는 무조건 수임료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수임료로 한 30만 원 이런 거 한다던데 그런 얘기 안 오실 것 같으세요? 허다합니다. 아니 나 법인에선 그래서 법인에서 이런 일 처리할 때는 그래도 한 1,000만 원씩 받았는데 그럼 법인에서 그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 법인의 오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광고 비용을 월마다 얼마씩 냈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실력 믿어주라고 말을 해봤자 아니 그거 법인 출신인 건 알겠는데 뭐 그게 어때서요? 여러분 지금 혼자잖아요. 직원도 없으신데 내가 지금 일 주는 거 아니에요? 30만 원짜리 일? 여러분들 그런 거 직접 딕션 들으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 많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개업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올해 들어 체감하신 전문직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점점 양극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형화되고 있는 것에서는 매출을 계속 흡수해 가고 있죠. 거기는 마케팅을 인하우스적으로 하니까 쭉 끌어와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하게 혼자서 개업한 친구들 아주 힘들어질 겁니다. 개업을 해가지고 혼자 하지. 그건 옛날 스타일이죠. 요즘 고객들도 유튜브, 네이버 이런 것으로 검색해서 찾아오지 누구누구 아름아름 소개? 이런 것들 거의 없어요. 인맥이 아무리 넓어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점점 양극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 고유의 영역을 벗어난 업무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저는 그걸 마케팅, 미디어 쪽으로 눈을 돌린 거고요. 저도 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무사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미디어 사업으로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전문직에 대한 마음을 잘 아니까 전문직들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면서 컨설팅도 해주고, 왜냐면 저도 밑바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왔는데 그게 나름대로 이 인이 배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줬을 때 상당히 공감하고 큰 도움을 받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책을 써라요. 저는 책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선물해 주잖아요. 읽으실 것 같으세요? 한 명도 안 읽어요. 제가 책을 선물한다? 100명 중에 99명은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게 되는 거예요. 고객이 찾아왔는데 제가 책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명함보다 100배 효과가 커요. 책은 2만 원짜리 명함입니다. 제가 매일 하는 말이 책은 2만 원짜리 명함입니다. 명함 볼 때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외우시나요? 어플 켜가지고 그냥 저장하시잖아요. 책 받으면 읽으실 것 같아요? 안 읽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책을 쓸 정도면 이 세무사는 지식이 있다란 얘기겠네. 그러면 그냥 이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겠네. 해결 잘해줄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익률이 100배가 올라간다 생각하십시오. 명함은 한 장에 200원, 책은 한 권에 2만 원입니다. 말 그대로 100배의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일단 전문직 분들에게 항상 권하는 게 책을 써랍니다.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막막하시겠다고요? 그렇지만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좋은 지식 많잖아요. 제발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유즈를 해야 돼요. 블로그로 글을 쓰고 그걸 유튜브 영상을 찍고 그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셔야 돼요. 말 그대로 시간이 좀 해결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상당히 켜켜이 쌓아 올리면 언젠가는 내 전문 지식도 늘리고 그거를 고객에게 펼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노동시장에 역대급 대형 이슈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자, 그리고 요즘 노동 이슈 제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세금과 노무가 같이 연결된 대형 이벤트가 지금 하나 펼쳐졌습니다. 어떤 거냐면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조사, 말 그대로 근로감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아주 강해요. 왜냐? 근로감독은 수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닥쳐서 이 사람 근로자예요? 뭐예요? 딱딱 확인해가지고 서류 갖고 오세요.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검찰로 넘겨버립니다. 여러분들 검찰로 넘기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세금은 웬만하면 세금 내면 거의 이렇게 범죄까지 연루되진 않아요. 그냥 세금 좀 내십시오 하고 넘어가는 건데, 노동은 어떻게 되죠? 노동은 바로 형벌적 제재예요. 바로 벌금이고 징역이에요. 근데 벌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뭐 벌금 50만 원, 100만 원 내면 되지. 여러분들 벌금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 그런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주홍글씨처럼 한 번에 이력이 남아요. 그러면 유사한 사건 조사가 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야, 한 번 어겼던데 여기부터 털자. 왜냐? 얘는 상습적일 거야. 그러게 또 보면요, 내가 아무리 잘 지키고 있어도 또 하나가 걸려요. 그러면 주홍글씨가 몇 개가 생기죠? 2개 걸려요. 폐업하셔야 됩니다. 진짜 초기화 시켜야 돼요.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근데 이번 하반기부터 그걸 뭐를 보느냐? 여러분들 프리랜서 많이 쓰실 거예요. 프리랜서 실제 일하는 분도 있지만 가짜 프리랜서가 많아요. 흔히들 어떤 업종이냐? 헬스장의 헬스 트레이너, 그 다음에 뭐 네일샵에서 일하시는 분, 막 이런 분들이에요. 식당에서도 프리랜서들 쓰고 있어요. 프리랜서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지급하면 되죠? 프리랜서는 흔히 말하는 3.3%의 원천징수만 떼고 돈을 주면 끝이에요. 아주 심플하다고.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가 100만 원어치 일을 했다. 그럼 33,000원 빼고 96만 7천 원을 지급하고 끝이에요. 근데
근로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에 거의 10%가 되는 원천징수를 내야 돼요. 10%에 가까운 4대 보험을 내야 됩니다. 근데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4대 보험이 너무 큰 부담이에요. 정말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고용하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대부분 말씀하는 게 뭐다? 4대 보험이에요. 4대 보험. 오히려 급여지급보다 4대 보험이 빡세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사실상 종속된 개념으로 근로 형태를 주고 있는데도 프리랜서로 계약 맺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국세청으로부터 그 원천징수 3.3%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내역을 고용노동부가 받아서 그걸 토대로 사업장에 대한 전체적인 스크린 작업을 하겠다라는 게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근로감독관을 이미 전국에서 엄청 차출을 했어요. 그래도 인원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뉴스 찾아보십시오. 올해 11월에 아마 근로감독관만 500명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1,500억 정도 했고요. 이미 500명 추가로 뽑아서 내년 4월에 바로 현장에 투입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러면 라이트 작업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진짜 여러분들의 사업체로 식당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식당에 외국인들 이런 분들 근로하고 있는데 이거 왜 4대 보험 안 떼고 있었냐? 비자가 불법 비자네? 전부 다 연관해가지고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영업자분들 이거 한 건 때문에 엄청난 벌금 내고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정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영업자분들 안 그래도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이 정권에서는 지금 노동 관련된 이슈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들 지키실 필요가 있어요.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은 어차피 대기업에서만 적용받으니까 나랑 상관없다? 여러분들과 상관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노동법들이 아주 엄격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세하다고 내가 고작 프리랜서 1명 쓰고 2명 쓰는데 이거 오겠어? 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저랑 같이 책을 썼던 이채영 노무사님은 직원 1명 있는 회사에 갑자기 근로감독관 3명이 들이닥쳐서 서류 갖고 와라, 뭐하라 한 다음에 추징을 받은 적이 있어요. 특히나 뭐가 또 많이 있냐면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말 그대로 고용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시로 근로감독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건 근로자 수와 상관이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채영 노무사님과 함께 나의 2번째 월급 만들기 썼습니다. 부업도 있고 창업도 있고 직장인을 위한 엔잡러 모든 것들을 담았는데 세무사랑 노무사가 썼으니까 그냥 세금 지식 노무 지식 생각하시면 전혀 안 돼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직접 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케팅부터 부동산 어떤 지역의 입지를 선택할 것인가, 그다음에 실제 요즘 돌아가는 노무 지식은 뭐가 있는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전문직 마케팅에 대한 지식, 정말 제가 전문직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녹여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분명 제가 봤을 때 이 책값 정도의 도움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즘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발 이 책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공부하셔서 창업, 그다음에 부업 이든 자영업자분들의 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